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 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구 상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지원 씨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애원 한번 하지 않고 뒤돌아서 회사를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기가 막힌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한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독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의 여름, 태성유통의 물류창고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화물 트럭과 지게차의 소음 속에서 한지원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연신 서류를 확인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물류의 흐름부터 자재 조달, 그리고 까다로운 해외 통관 절차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함을 달지는 못했지만 한지원은 태성유통의 뼈대를 세우고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구자명 상무의 눈에는 그 모든 헌신이 그저 당연하고 하찮은 일로만 보였습니다. 사장의 친인척이라는 배경 하나로 내려온 구 상무는 현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본사 집무실에 앉아 오직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상의 지출 내역만 보고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외쳐댔습니다. 현장의 효율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한지원이라는 조율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 상무는 회의 소집 전부터 이미 한지원의 포지션을 없애거나 값싼 신입으로 대체할 계산을 끝내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물류 조달이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라고 팀장 자리까지 주면서 고액 연봉을 줍니까? 시스템만 받아두고 아래 애들 시키면 그만인 것을요. 구 상무는 사장 앞에서도 한지원의 가치를 철저하게 폄하했습니다. 현장 사정을 아는 임원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구 상무의 독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원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부당한 압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결코 겉으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녀는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찮게 여기던 한지원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태성유통의 숨통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자명 상무의 아나무인경 무시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정기회의 자리에서도 한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녀가 제출한 완벽한 기획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려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 상무의 폭정이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떠난 이후의 판을 철저하게 계산해 나갔습니다. 구 상무는 그저 한지원이 권력 앞에 기가 죽어 묵묵히 버티고 있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지원이 조용히 준비한 첫 번째 패는 태성유통의 핵심 자산이자 전산망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물류 핵심 연락망이었습니다. 수년간 발로 뛰며 다져온 국내외 공급망 담당자들의 직통 번호와 그들의 까다로운 성향, 돌발 상황 대응법은 오직 한지원의 머릿속과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이 유통망을 철저히 차단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우량 거래처들과 퇴사 즉시 효력이 발생할 단독 계약의 기반을 물밑에서 세팅해 두었습니다. 구 상무가 비용을 아낀다며 기존 물류 파트너들을 압박하는 사이 한지원은 그 틈을 타 거래처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패는 구 상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를 법적 무기였습니다. 한지원은 구 상무가 부임한 이후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그리고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부당한 연장 근로와 임금 체불 증거들을 1분 1초 단위로 기록해 모아두었습니다.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캡처, 그리고 지시 서류들은 이미 3세트나 복사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는 퇴사 당일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맞춰둔 세법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한지원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한지원은 이미 태성유통이라는 배에서 내릴 완벽한 구명정의 조타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태성유통의 본사복도 한가운데서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거대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제 서류를 들고 가던 직원들이 얼어붙었고 탕비실에서 나오던 대리 한 명은 숨을 죽인 채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구자명 상무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이 지켜보는 회의실 한가운데서 한지원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두꺼운 자재 발주 서류 뭉치를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흩날리며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해졌고 오직 구 상무의 거친 숨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당신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 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발밑에 떨어진 서류들을 차분하게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구 상무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에 오히려 구 상무가 순간적으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한지원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직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긴 한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 상무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한지원의 입가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개인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고 철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슬픔과 당혹감에 젖어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한지원은 이미 가슴속에 품은 3가지 칼날을 완전히 뽑아들 준비를 끝마치고 태성유통의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태성유통의 무거운 정문을 나선 한지원은 숨막히던 에어컨 바람 대신 찌는 듯한 한여름의 옥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구자명 상무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한지원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미리 예약해 두었던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청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수집해둔 증거 자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구 상무가 지시했던 부당한 연장근로 명령서, 현장 직원들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언 기록, 그리고 교묘하게 누락시켰던 임금체불 내역들이 수십 장의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구자명 상무와 태성유통을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식 신고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태성유통이 마주해야 할 금융상의 리스크와 과징금은 구 상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동청을 나온 직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행정 절차를 밟아 자신의 새 법인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출범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 직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마비될 태성유통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그 시장을 통째로 흡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산해 온 전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한지원은 자신이 오랫동안 다져온 핵심 우량 거래처의 대표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의 이름을 떼고 오직 한지원이라는 사람의 신뢰 하나만 보고 움직이던 대형 유통사들이 그녀의 독립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구 상무의 막무가내식 비용 절감과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에 이미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실무를 총괄하던 한 팀장이 새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에 흔쾌히 손을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지원이 태성유통을 떠나고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본사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자신이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고액 연봉의 팀장을 내쫓았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 팀의 막내 직원과 단기 계약직 사원을 불러 한지원의 업무를 강제로 분담시켰습니다. 컴퓨터 전원만 켜고 매뉴얼대로만 클릭하면 끝나는 단순 유통 업무이니 신입사원 2명이면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인수인계 파일의 겉표지를 넘겨보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던 구상무의 안일한 생각은 기온이 최고조에 달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유통자재의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수십 톤의 원자재가 통관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다급한 연락이 접수되었지만 서류를 넘겨받은 신입 직원은 어느 기관의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산망 어디에도 담당자의 직통번호나 예외 조항 대응 지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지원이 수년간 밤낮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조율하며 쌓아 올린 개인적인 신뢰와 실시간 연락망이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한지원의 바탕화면에 있던 연락망을 펼쳐 대표 번호로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원칙대로 보류 절차를 밟겠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구 상무는 현장으로 들이닥쳐 직원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통관 서류 한 장 처리하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느냐며 핏대를 세웠지만 정작 본인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반나절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류지체 상금이 물어내야 할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태성유통의 물류 시스템이 사실은 한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핵심 조율자 한 사람의 머릿속 노하우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구 상무를 비롯한 회사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통관 마비 사태가 터진 지 불과 사흘 만에 태성유통의 핵심 물류 라인 전역에서 두 번째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지체상금 수천만 원이 청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원자재 조달 담당자들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한지원이 수년간 홀로 축적해온 돌발 상황 대응력과 해외 바이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매뉴얼 책자를 쥐고 밤새도록 컴퓨터 모니터를 노이로제에 걸린 듯 뒤적였지만 정작 중요한 해외 물류 공급망의 실시간 변동 내역은 한지원의 개인 노트북과 함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대형 물류 사고가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와야 할 핵심 제조 부품 1만 2천 개가 중간 환적 항구에서 선적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태성유통의 그 누구도 이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지원은 시차를 넘나들며 해외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로 직접 소통하여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구 상무의 지시로 임시 배치된 직원들은 공식 대표번호로 자동응답 음성만 붙잡고 있었고 그 사이 일주일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대기업들과 맺었던 원자재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최악의 계약 위반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태성유통의 팩스 기기를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다급해진 마음에 전용 지게차 대수를 늘리고 창고 직원들을 야간까지 강제로 쥐어짜며 땜질식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의 머리에 해당하는 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비된 상태에서 꼬리에 불과한 현장 인력만 들볶는 행위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장실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고 구 상무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한지원이라는 존재의 공백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 앞에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이 걷잡을 수 없는 오배송과 계약 위반 사태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지원이 새로 설립한 빛나 인터내셔널의 사무실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오가는 대화들은 한결같이 명쾌하고 따뜻했습니다. 한지원은 회사를 창업하며 가장 먼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였고 둘째는 현장 실무자를 결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전 직장에서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작업 매뉴얼을 전 직원과 체계적으로 공유하며 회사의 기초 체력을 무섭게 다져나갔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업계 전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에서 구자명 상무의 독단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잦은 물류 지연에 지쳐있던 우량 거래처들이 한지원의 완벽한 일 처리를 믿고 하나둘 빛나 인터내셔널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한지원은 거래처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을 보여주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목격한 대형 유통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대표와 일하면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군요. 계약 조건은 전적으로 한 대표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랜 우량 거래처의 회장이 건넨 그 한마디는 시장의 판도가 이미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의 청구 정확도와 정시 배송률은 단 석 달 만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직원들의 자부심 또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지원은 이 놀라운 성과 앞에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세운 올바른 시스템과 태도가 당연한 결과로 돌아온 것뿐이라며 덤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전 직장이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경제적 리스크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녀는 이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업계의 모든 우량 물량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해 나가는 동안 태성유통의 구자명 상무는 마침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두 번째 치명적인 폐해 실체를 뼈아프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책임지던 최대 우량 거래처의 구매 본부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태성유통의 사장실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했던 것입니다. 경악한 구 상무는 그 길로 거래처를 찾아가 담당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단가를 원하는 만큼 맞추겠다며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구 상무님, 우리가 단가 몇 푼 때문에 이 대형 계약을 깨는 줄 아십니까? 지난 2달 동안 당신들이 낸 5배송 사고와 통관 지연 때문에 우리 라인이 멈춘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봤어요? 그동안 한지원 팀장이 있을 때는 이런 잡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수문장을 지발로 차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까? 거래처 본부장의 일침에 구 상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일개 팀장 한지원의 진짜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산망의 숫자나 성과 지표에는 결코 잡히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뢰와 보이지 않는 조율 능력이 사실은 태성유통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대들보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이미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핵심 거래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단 일주일 만에 태성유통의 월 매출 30%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 상무는 텅 빈 창고와 산더미처럼 쌓인 손해배상 청구서를 바라보며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복기해 보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서류를 던졌던 그날 한지원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기이한 고요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구상무의 안색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에도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던 어느 날 아침 태성유통의 사옥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석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험악한 표정의 사내들이
무리지어 내리더니 안내문도 무시한 채 곧바로 구자명 상무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파견된 특별근로감독관들과 법원 소속의 집행관들이었습니다. 한지원이 퇴사 당일 접수했던 세 번째 치명적인 폐, 즉 지난 6개월간 초단위로 축적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그리고 조직적인 임금 체불 증거들이 마침내 거대한 법적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태성유통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순간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감독관들의 등장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어디서 행패냐며 허세를 부렸지만 감독관이 내민 법원의 정식 영장과 두꺼운 증거 서류철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사지가 떨릴 뿐이었습니다. 한지원이 남겨둔 녹취록과 메신저 캡처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여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무리한 야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분과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상습 폭언에 따른 형사 고소건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태성유통이 감당해야 할 법적 벌금은 무려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이 언론과 업계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회사의 마지막 자금줄마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태성유통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강등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구 상무는 사장실로 불려가 따기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허둥지둥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법적 처벌과 금융권의 압박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처럼 태성유통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무섭게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옥 압수수색과 자금줄 차단이라는 전대미문이 파국을 맞이한 구자명 상무는 삼복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오한이 든 채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급하게 번호를 누른 상대는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 뭉치를 던지며 쫓아냈던 한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구 상무는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수화기 너머로 한지원에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 상무는 상대가 전화를 끊을까 두려워 평소의 거만한 위세는 흔적도 없이 지운 채 비굴하게 목소리를 낮추어가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장, 아니 한 대표님, 나 태성유통의 구자명입니다. 내가 그때는 현장 사정을 잘 몰라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거요.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몰라보고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준다면 원하는 대로 연봉을 대폭 올려주고 총괄 본부장 직책과 경영 정권까지 확실하게 보장하겠소. 제발 부탁이니 회사 좀 살려주시오. 비참하게 읍소하는 구 상무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득 채웠지만 한지원은 창밖의 푸른 여름 하늘을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쾌감도 분노도 아닌 그저 씁쓸한 미소만이 잔잔하게 맴돌았습니다. 지원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낮고 명확한 어조로 구 상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상무님, 저는 처음부터 전 직장에 복수하기 위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실무자의 가치와 존엄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곳에서 제 일을 조용히 펼치고 싶었을 뿐이지요. 수많은 직원의 피땀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남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은 조직은 그 대가를 돈이나 직책이 아니라 법과 시장의 냉혹한 심판으로 치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한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고 구상무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끊김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상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원이 당당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그 순간 태석유통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은 완전히 잘려나갔으며 구상무가 저지른 아나무인격 폭정의 대가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멸의 직격탄이 되어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단호한 거절 전화가 끊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태석유통의 사옥에는 마침내 파멸의 종착역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정식 고발 조치와 법원의 채권 압류 집행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회사의 모든 금융계좌는 단 한 푼도 출금할 수 없도록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대형 제조 대기업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의 물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석유통이 완벽하게 패소했다는 판결문이 송달되자 시장의 마지막 신뢰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한때 물류업계를 호령하던 견고한 기업이 실무총괄자 한 사람을 함부로 내쫓은 대가로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윽고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 태석유통의 사옥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의 최종 명령서가 들려 있었고 사방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상흔처럼 어지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본체부터 집무실의 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사장실의 금고에 이르기까지 빨간 딱지가 붙을 때마다 회사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모품처럼 부리던 직원들은 이미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난 지 오래였고 텅 빈 로비에는 오직 구자명 상무만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로비를 울리며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한지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주저앉아 있는 구상무의 발치 앞에 서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태석유통의 모든 우량 채권을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이제는 한지원이 전 직장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된 채권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구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한지원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읍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유통은 그렇게 최종 부도 처리되며 시장에서 영원히 매장당했습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한가운데 빛나 인터내셔널의 대표 집무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잔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태석유통의 최종 파산 절차 종결 서류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전 직장의 몰락을 완전히 매듭짓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요란한 승리감도 뒤늦은 허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고요함과 평온함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옥 복도를 지나 현장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 채용된 후배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국내외 물류 데이터를 검토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실시간 통관 시스템 덕분에 바이어들의 만족도가 작년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 자랑스럽게 보고하자 한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거나 외롭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혼자 버티며 배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퇴근길 사옥 정문을 나서는 한지원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매미 소리가 찢어지게 울리던 그의 여름, 능력 없으면 나가라며 서류를 던지던 구자명 상무의 폭언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참혹했던 모욕은 비록 아픈 상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시련과 마주하기도 하고 믿었던 조직으로부터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불의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한지원 대표처럼 차분하게 자신만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법적, 경제적 패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무자의 피땀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경영자는 결국 자신이 판 덫에 걸려 시장과 법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연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조직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지표라는 묵직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굴 치워. 내가 검사라도 돼? 어디서 감히 법을 들먹여. 날카로운 소리가 거대한 연회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건 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에 수백 명의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 최명희의 매서운 손찌검이 며느리 윤지수의 뺨을 무참히 후려쳤습니다. 뺨이 붉게 부어오르는 며느리를 향해 남편 한도영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차가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비참하게 구박받는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쓰러진 지수의 두 눈동자에는 억울함이나 두려움, 보다도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지난 1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지독한 언어폭력과 남편의 노골적인 불륜을 묵묵히 모른 척 참아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대건 건설 본사 최상층 연회장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이라는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무대 위 꽃장식을 매만지고 손님들의 명패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는 사람은 전문 행사 요원이 아닌 큰며느리 윤지수였습니다. 구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굽 높은 구두 대신 낡은 단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제게 유력 가문의 며느리라기보다는 흔한 허드렛 일꾼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기집애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라도 빨라야지. 아직도 탁자 하나 못 맞추고 있어.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 안을 찢듯이 울렸습니다. 완벽하게 단장한 머리와 화려한 진주 목걸이로 치장한 시어머니 최명희였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와 지수가 정성껏 닦아둔 명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네, 어머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바닥에 떨어진 명패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최명희의 심기를 더욱 뒤틀리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근본도 없이 굴러들어온 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배운 것 없는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만 해봐. 당장 그 가짜는 짐 싸서 쫓겨날 줄 알아. 모욕적인 언사가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지수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수백 번도 더 눈물을 쏟고 도망쳤을 끔찍한 시간들. 하지만 지수가 이 지독한 멸시와 하대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데에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치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찌푸린 얼굴 너머 연회장 구석에 놓인 남편 한도영의 업무용 가방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시어머니의 천박한 폭언은 오히려 완벽한 은신처이자 방패막이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무능하고 자존심 없는 여자로 취급하며 방심하는 사이 지수는 지난 1년간 남편과 법무팀장 강수아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300억 원의 자금 이체 경로를 소리 없이 역추적해 왔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 집안 사람들은 며느리가 늘 바닥만 보고 걷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목줄을 서서히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인사들이 모이는 바로 이 순간이 그녀가 설계한 길고 긴 사냥의 덫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작은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만히 매만지며 눈빛을 서늘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대건 건설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에는 화려한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인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은 곧 부드러운 현악기 연주와 사람들의 과장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홀 구석에서 손님들이 남긴 빈 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가 잠시 술렁이더니 남편 한도영과 법무팀장 강수아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편과 화려한 붉은색 연회복을 입은 수아는 마치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이라도 된 듯 당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연스럽게 손끝을 스치며 은밀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행사장 상석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는 시아버지 한태권 회장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오늘 서명하실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모두 우리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아가 도영의 귓가에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지수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곁에 서 있어야 할 진짜 아내는 구석에서 접시를 치우고 내연녀가 그 자리를 꿰찬 기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수아는 힐끗 지수를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못 볼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들의 뻔뻔한 조롱에 흔들리는 대신 쟁반 아래로 손을 뻗어 방금 전 남편의 가방에서 빼낸 데이터 저장 장치의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가 시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교묘하게 독소 조항을 숨겨놓은 이면 계약서, 원본과 두 사람이 해외에 세운 유령 회사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치명적인 회계 조작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늙고 우직한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고 회사를 통째로 삼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초라한 며느리가 자신들의 대화와 동선을 1년이 넘도록 분 단위로 기록하고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숫자로 증명해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냥감이 제 발로 가장 높은 덫 위로 걸어 올라가는
완벽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건 건설의 미래를 상징하는 뜻깊은 가족사진 촬영이 시작된다는 안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단상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한태권 회장과 최명희 그리고 아들 한도영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인 지수가 서야 할 남편의 곁에는 붉은 연회복을 입은 강수아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섰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는 불쾌한 내색은커녕 오히려 수아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쥐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도 며느리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린 참으로 잔인하고도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무대 아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는 묵묵히 굽은 등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초라한 여자가 마침내 완전히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며 혀를 찼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오직 1분 1초 단위로 좁혀오는 완벽한 사냥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끝난 직후 마침내 오늘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대건 건설의 운명이 걸린 대규모 사업권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웅장한 소개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한태권 회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서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강수아가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의 얼굴을 한 채 다가가 회장에게 고급 펜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그 서류는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도약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모든 경영 권한을 박탈함과 동시에 남편과 수아가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린 3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책임을 모두 회장 개인의 횡령으로 덮어 씌우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방해물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펜을 쥐고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의 마지막 장으로 종이를 넘기는 찰나였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넓은 홀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버님,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홀 구석에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와 회장의 손에 들린 펜을 단숨에 가로챘습니다. 구겨진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은 듯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강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 도영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1년이 넘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지수가 자신만의 사냥터로 직접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돌발 행동에 단상 위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태권 회장은 영문을 몰라 며느리와 빼앗긴 만년필을 번갈아 보았고 강수아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시어머니 최명희였습니다.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며느리가 감히 기업의 중대사를 망쳤다는 사실에 이성이 끊어진 그녀는 길게 늘어진 치맛자락이 밟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얼굴 치워. 내가 검사라도 돼. 어디서 감히 법을 들먹여.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명희의 손바닥이 지수의 뺨을 무참히 가격했습니다. 지수는 뺨이 붉게 달아오른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끈거리는 뺨 위로 조명 불빛이 어지럽게 쏟아졌고
단상 아래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총극을 구경했습니다. 남편 도영은 아내를 부축하기는커녕 불결한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고개를 획 돌려 외면했습니다. 수아는 그 틈을 타 회장에게 새로운 만년필을 쥐어주며 서둘러 서명을 종용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채 바닥에 쓰러진 지수. 그러나 그녀의 맑고 서늘한 눈동자는 벽면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가리키는 정확한 시각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끔찍한 수모를 당하는 이 희생의 순간이 실은 지수가 그토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기다려온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회장님.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아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미소 짓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무언가에 부딪힌 듯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건장한 남성 10여 명이 묵직한 푸른색 상자를 들고 연회장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공기 중에 산소가 순식간에 빨려나가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에서 나왔습니다. 한태권 회장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 시간부로 대건 건설 본사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선두의 선 수사관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확성 장치를 통하지 않고도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축제의 장은 단 1초 만에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귀빈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고 최명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던 도영과 수아 역시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문의 헛된 영광,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수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어오른 뺨에는 옅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찰 특수수사부의 난입으로 화려했던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건장한 수사관들이 연회장 출입구를 전면 통제하는 사이 선두의 선 수사관이 한태권 회장의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수사관의 손에 들린 체포영장에는 붉은색 관인이 섬뜩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업을 일구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회장조차 이 갑작스러운 철퇴 앞에서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며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 최명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고 의지해온 가문의 권력과 재력이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법무팀장 강수아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나섰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수사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대건 건설법무팀장 강수아 변호사입니다. 창립기념식이라는 중대한 행사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시다니요. 영장 청구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제법 당당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두꺼운 영장 뭉치를 그녀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로 빼돌린 자금만 무려 300억 원입니다. 이면 계약을 통한 고의적인 배임 혐의까지 전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장의 내용을 훑어 내려가던 수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와 도영이 치밀하게 짰다고 믿었던 조작된 회계장부의 허점이 검찰의 영장 속에 너무도 정확하고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법률 지식을 들먹이며 회장과 임원들을 쥐락펴락하던 유능한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짜 칼을 빼든 무자비한 특수부 수사관들 앞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수아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입술만 달싹일 뿐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검찰이 들이민 증거의 규모는 그들의 알량한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회장 바닥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지수는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희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내연녀 변호사,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눈치를 보는 비겁한 남편까지 그토록 잘난 척하던 자들의 민낯이 바닥까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어오른 뺨의 통증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대리석 바닥을 딛고 일어선 지수의 발걸음에는 주눅든 며느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어오른 뺨 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손길조차 서늘한 기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혼비백산한 남편을 지나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수사관의 정면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수사관은 갑자기 앞을 막아선 앞치마 차림의 여자를 훑어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키십시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으름장에도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수사관의 손에 들린 영장 뭉치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선을 던지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군요. 하지만 그 영장, 절차적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당장 기각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집행하러 오신 겁니까? 수사관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곁에서 숨을 죽이던 가족들과 하객들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운 것 없다며 온갖 무시를 당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그토록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그것도 검찰 수사관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당황한 수사관을 몰아붙이며 영장의 치명적인 오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300억 원의 횡령 주체가 한태권 회장 개인으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자금이 흘러간 해외 유령 회사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확인하셨습니까? 설립 자본금 출처는 회장의 법인 계좌가 아니라 기획본부장 한도영과 법무팀장 강수아의 차명 계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의 혀끝에서 쏟아지는 완벽한 사실 관계와 날카로운 지적에 기세등등하던 수사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조금 전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초라한 여자는 온데간데였고 압수수색 현장을 진두지휘에 온 백전노장과도 같은 압도감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차명 계좌라는 단어에 거칠게 영장을 밀어붙이던 수사관의 표정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기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지수의 논리는 바늘구멍 하나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대건 건설의 자본 흐름을 분석해보면 300억이라는 거액이 회장님의 개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자금은 기획본부와 법무팀이 주도한 3개의 유령 법인을 통해 철저하게 조각나 세탁되었죠. 지수는 단상 위에 놓인 탁자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짓눌린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스스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단상에 도달한 지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하는 가벼운 마찰음이 연회장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1년간 강수아 변호사와 한도영 본부장이 해외 조세 회피처로 자금을 빼돌린 모든 회계장부의 원본과 조금 전 서명하려던 이면 계약서의 진짜 초안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부실한 영장으로 엉뚱한 사람을 올가매기 전에 진짜 범인들이 남긴 완벽한 꼬리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강수아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검은 저장 장치를 보며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지옥의 문이 다름 아닌 가장벌레 보듯 무시했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쥐어짜내려 했지만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륜과 횡령을 완벽히 숨겼다고 믿었던 1년의 시간이 실은 아내가 친 거미줄 위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토록 무능하고 초라해 보이던 며느리의 등 뒤로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그 저장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문의 거짓된 영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진실의 심판이 시작되는 소리가 홀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지수가 내민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집어들며 무의식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앞에 여자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은 일반적인 법조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수많은 권력자들의 숨통을 끊어온 백전노장의 서늘함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 최명희의 신경질적인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문의 중대한 행사에서 며느리 따위가 감히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발악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잡지식으로 감히 수사관님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해? 배운 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기집애가 드디어 미쳤구나. 당장 저 입 다물게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최명희의 표독스러운 호통은 텅 빈 메아리처럼 넓은 홀 안에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수십 명의 경호원들도 내로라 하는 임원들도 감히 지수에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바닥만 바라보며 핍박을 견디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제불능의 범죄자를 높은 단상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한없이 차갑고 무기질적인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윽박지름을 가볍게 무시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강수아와 남편을 향해 무자비한 사실관계의 융단 폭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아 변호사, 그리고 한도영 본부장. 당신들이 지난 9월 15일 해외 유령법인 계좌로 세탁해 넘긴 70억 원. 그리고 11월 20일에 추가로 은닉한 150억 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겁니다. 공문서 위조와 무고 교사까지 더해지면
세상 빛을 보기는 영영 틀렸군요. 정확한 날짜와 이체 금액, 그리고 치밀한 형량 계산이 지수의 입에서 서늘한 칼날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범죄의 1분 1초가 며느리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강수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 귀를 막았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기며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 숨막히는 압도감과 자비 없는 선고 앞에서 마침내 시어머니 최명희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짓밟아왔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거대한 가문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였다는 진실이 그녀의 뼈를 때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린 최명희는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흉한 꼴로 주저앉으며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지수의 무자비한 선고가 끝난 직후 연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기괴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노련한 수사관조차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지수가 내민 증거물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활짝 열려있던 연회장 문을 넘어 묵직하고 절도 있는 구둣발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심장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박진우 지검장이었습니다. 지검장의 등장에 현장의 수사관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길을 텄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계의 거물들조차 그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던 시어머니 최명희의 두 눈에 일순간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고위급 인사가 마침내 나서서 미쳐 날뛰는 며느리를 끌어내고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말끔히 정리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박 지검장은 매서운 눈매로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차갑게 훑으며 성큼성큼 단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매서운 시선은 횡령의 주범인 한도영 본부장과 강수아 변호사를 향해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상 앞에 멈춰선 그의 시선이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여자에게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검장의 굳어있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경악과 충격이 번져나갔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정점에 선 박 지검장이 갑자기 헐떡이는 숨을 내뱉더니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 한가운데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구겨진 앞치마를 입은 지수를 향해 마치 거대한 태산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윤지수 선배님, 대체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온 조직이 선배님을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지검장의 떨리는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연회장을 내리쳤습니다. 대기업 안주인과 임원들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게 만드는 지검장이 그들이 벌레처럼 짓밟고 무시했던 초라한 며느리에게 굽신거리며 절대적인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호령하며 부패한 권력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던 전설적인 특수통 검사 이른바 여의도의 저승사자였습니다. 거대 범죄 조직의 모략으로 아끼던 부하 직원을 잃고 깊은 회의감에 스스로 법복을 벗어 던진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국가 권력조차 머리를 조아리는 전설적인 존재였다는 기막힌 진실 앞에서 최명희의 얼굴은 돌이킬 수 없는 잿빛으로 죽어갔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지키려던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은 이미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검장의 깍듯한 인사가 끝난 후에도 연 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각자의 숨소리조차 억누른 채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입술만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 최명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재계와 정치권을 뒤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는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도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파란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 위에 놓인 검은색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한태권 회장님을 향한 무고, 교사 혐의와 300억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박 지검장은 두 손으로 공손히 그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선배 검사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댁의 끔찍한 모욕을 묵묵히 방패 삼아 캐낸 가장 치밀한 사냥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지검장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 도영과 강수아 변호사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장 저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지검장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쇄도했습니다. 차가운 은빛 수갑이 강수아와 도영의 손목에 가차없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서늘한 금소금이 화려한 조명 불빛 아래 울려 퍼질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처참하게 꺾여 내려갔습니다. 수아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을 기며 억울하다고 애원했지만 그녀가 얄팍하게 휘두르던 법의 논리는 정작 스스로를 한치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도영은 눈물을 쏟으며 아내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지수는 불결한 오물을 피하듯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늙은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던 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파놓은 지옥으로 완벽하게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올가매던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던지며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무심한 눈동자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마찰음과 함께 남편과 강수아가 연회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기업의 후계자와 최고 권력자를 자처하며 아나무인으로 굴던 두 사람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그 충격적인 몰락의 과정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한태권 회장만이 멍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이제 단 한 사람, 시어머니 최명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최명희는 자신의 친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수사관들을 향해 막아서거나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지검장마저 허리를 굽히게 만든 며느리의 진정한 힘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맹신하고 의지에 온 가문이 얄팍한 권위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파르르 떨리는 고개를 들어 올린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짐승 같은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겨진 앞치마를 완전히 벗어 던진 지수는 단상 위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어머니의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빛을 등지고 선 지수의 모습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죄인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무자비한 심판자 그 자체였습니다.
최명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더니 이내 지수의 구두 끝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비참하게 기어왔습니다. 아가,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이 어미가 정말 몰랐어. 내가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으니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도영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다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지식이며 오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끔찍할 정도로 비굴했습니다. 불과 20분 전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며 근본 없는 여자라 모욕하던 기세등등한 안주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수는 발밑에서 처절하게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를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며 물으셨죠. 감히 검사라도 되느냐고. 네, 저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당신들의 그 어떤 얄팍한 변명과 오만함도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수의 서늘하고 단호한 선고가 텅 빈 연회장에 차갑게 메아리쳤습니다. 며칠 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접견실. 옅은 회색 수의를 입은 한도영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로 유리 칸막이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건조한 얼굴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내가 다 잘못했어. 수아가 다 꾸민 일이야. 넌 법을 잘 아니까 내 형량 좀 줄여줄 수 있잖아. 수갑을 찬 두 손을 유리창에 비비며 구차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에 지수는 짧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최소 7년은 각오해야 할 거야. 당신이 죗값을 치르는 1분 1초가 내가 이 집안에서 견딘 시간에 대한 이자가 될 테니까. 지수는 도영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무사히 혐의를 벗고 병원에 입원 중인 시아버지 한태권 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병상에 누운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능력을 몰라보고 집안을 망칠 뻔했다며 대건 건설의 법무총괄 자리를 줄 테니 제발 가문에 남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날 서명을 맡고 수사관들 앞에 선 것은 대건 건설이라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죗값을 치러야 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한 검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공손히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어깨를 짓누르던 1년간의 무거운 짐은 이미 말끔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 달 뒤 중앙수사부 복도. 빳빳하게 다려진 법복을 입은 지수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림 없는 신념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동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건네자 지수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의 집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얄팍한 직함이나 돈을 무기 삼아 타인을 함부로 짓밟고 군림하려 듭니다. 지수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러했든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결코 목소리의 크기나 허울 좋은 배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사실,
치밀하게 계산된 명백한 수치,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고 묵묵히 칼을 가는 철저한 준비.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조용히 실력을 기르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린다면 당신을 짓밟던 자들은 결국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